반갑습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한 달 만에 하는 게 참 반갑네요. 네. 그전에는 아마 대선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좁아진 것 같고, 우리가 한 달 전에 보면 아직까지 인수위 기간이라서 아직 출범하기 전인데, 이제 5월 9일에 출범도 했고, 취임도 했고, 네, 취임도 했고,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예, 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서 쇼핑도 하고, 이 종횡무진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는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몸집은 어땠습니까? 큰데 네. 그 상당히 경쾌하대요. 네. 돌아다니는 거는 네. 몸집은 큰데 한 0.1톤쯤 된다던데 네. 경쾌하고 고집이나 뚝심 부릴 때는 아주 끝까지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연구 대상이 그 출근 가지고도 말이 많고 취업한다는 것은 사실 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좌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경호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시간에 착착 이게 전달될 건데 아마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든가 싶거든요. 아니죠. 지금 피크 타임 때 계속 출근하고 있잖아요. 피크 타임 때. 저는 한 7시 전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부러라도 좀 일부러. 보이려고 길어봐야 지금 이만큼 배려하고 있다.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게 한 길어봐야 한 달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일 바지런히 한다. 그리고 시민들 트래픽 잼을 피해서 일찍 나온다. 이런 걸 좀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데 의표를 찌르듯 아주 8시 반에서 8시 50분 사이에 오고 지각 논쟁이 일어나니까 대통령 더 늦어질 뿐더러 대통령은 출퇴근이 없다. 그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점점 이렇게 지적하면 할수록 늦어지다가 이제 재택근무로 그 박지원 씨 26살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언어에 순발력이 있습니다. 야무치게 이야기해요. 뭐 혹자는 뭐 이재명 그 상임고문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 이런 말도요.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니요, 그 소통대로 하면서 순발력이 좋아. 본인의 순발력은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워딩 감각이 여의도에서 한 10몇 년 이상 여의도밥 먹어본 사람처럼 근데 그런 워딩 감각은 밥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생래적이긴 하겠지만 제목으로 잘 뽑힐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김건희 여사로 부르기로 했나요? 영부인이 아니고 여사. 김건희 여사도 아마 입이 건질건질할 겁니다. 이게 아마 어느 시점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번 본 적 있잖아요. 한번 봤자 온 국민들이 꼼짝없이 봤는데 전부 다 혀를 내둘렀죠. 정권 교체를 이렇게 내가 교체하면 이런 말을 썼잖아요. 이게 그 함부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1인칭으로 해서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저 속내는 예를 들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이 부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역할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뭘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5살 때 와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아마 제 생각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하고 대통령과 결혼한 게 바로 이걸 위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거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대에서 이렇게 까지 내려갔다가 쭉 올라와서 지금 50대 초반이죠. 취임 효과, 취임식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넓은 의미의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야당과의 전통적인 허니문 기간은 없지만 그런 게 형성되기 힘들었으리라는 것은 우리 폴리뉴스 TV 시청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생략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한두 건 함께 살펴보죠. 갤럽이 취임 첫 주 5월 10일에서 11일, 12일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52%,
잘하고 있다. 잘할 것 같다가. 근데 거주 조사보다 10%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7%고요. 취임 전에 5월 첫 주, 그러니까 약 12, 3일 전쯤에 비하면 그때는 긍정이 41%, 부정이 48%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불과 한 열 이틀 정도 만에 긍부정의 순위가 일단 뒤바뀌었고, 잘할 것이다 또는 괜찮게 본다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겁니다. 또 헤럴드 경제하고 제가 소장으로 있는 KSOI가 지난 5월 9일, 10일 이틀간 조사한 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51.2%, 부정적 44.1%, 역시 오차범위 밖으로 긍정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KSOI가 쭉 조사해온 누계를 한번 보면 지난 4월 4일 공표된 조사에서는 긍정 전망이 49.6이었다가 4월 11일 공표 일주일 뒤에는 이게 48.4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발표분에서는 긍정 전망이 53.2로 상당 부분 만회를 했고 5월 16일 오늘 공표한 것에서도 긍정 전망 저희 KSOI는 50.1, 리얼미터는 52%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50%를 가까스로 넘기긴 했지만 부정보다는 긍정이 조금 많아졌다는 것과 과반을 턱걸이라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취임 직후 집무실 이전 건이 심하게 불거져 가지고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갔을 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선회는 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정연설 보셨죠? 네. 예, 저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메시지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톤앤 매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더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본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출범 초기에는 그 국정운영 지지에서는 본래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 플러스 기대감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잘할 것이라는 부분에 YS 85%, 이명박 박근혜는 79%, 거의 80%죠. 문재인 87%. 대체로 80% 이상이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도 뭐 이분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41.4로 당선됐으니까 거의 배가 되는 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여야 모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민주당 이제 야당이죠. 야당 지지자들도 보면은 갤럽 이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52% 나올 때 22%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잘할 것이다에 응답했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막 말씀 집무실 이전이다, 인사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50%대를 못 넘다가 이제 넘기 시작했는데 오늘 시정연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조사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60%를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게다가 예. 첫 외교 무대인 한미 정상회담, 예.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찾는 형식이잖아요. 물론 뭐 일본에 일이 있는 김에 하루 먼저 여기를 방문한 것이긴 하지만 외교,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2, 3%포인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뛰거든요. 아주 특별한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설령 없다 해도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대통령과 국힘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들이 꼽은 부정평가의 주요 이유를 들자면 집무실 이전 건이 역시 아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본다가 30%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 17%입니다. 그리고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실질적으로는 무기 연기, 파기에 가까운 무기 연기, 3년쯤 연기하는 건데 이것 등등을 해서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 한 10%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집무실 이전 건은 이미 일단락이 됐고 부분적으로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머릿속에는 영 좋지 않은 마이너스 포인트로 꽤 오랫동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는 굉장히 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민주당이 의외로 효율적이지 못했다 또는 매섭게 꾸짖지 못했다. 그리고 한두 명으로 논점을 집약시키면서 뭐 가시적인 성과, 후퇴라거나 낙마 또는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같은 것이 없는 채 아직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집무실 이전과 인사 문제에 대한 실망이 50%에 육박한다. 이 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물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주요한 인사들이 또 인수위 시절에도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들은 집무실 이전이 지금은 가장 마이너스의 큰 요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 바뀌느냐? 청와대가 개방되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 경험한 것이 퍼져나가면서 이게 이 여러 가지 눈으로도 보고 화면으로도 보지만 실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MB 때 그 청계천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 됐을 때 이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데를 이렇게 한 데를 국민들한테 정말 돌려줬구나 내놨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용산 집무실이 약간은 좀 답답하잖아요. 많이 답답하게 보이던데요. 답답하고 시멘트 가운데, 벙커처럼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보기에는 활기차고 항상 열심히 그냥 뭐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은 반전의 기회가 있다. 뭐 계속은 안 갈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당연히 시간 지나면 깊고 깊은 사랑이나 연애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건데 이게 뭐 그러겠어요. 다만 지금 리얼미터 건 그렇고 오늘 저희 KSI 조사는 저희가 5월 13, 14일 이틀간 조사했으니까 청와대 개방이 5월 10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론에 잡힐 초기 타이밍은 됐는데 청와대 개방에 따른 득표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가고 있다. 물론 말씀하신 거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고요. 뭐 서울 시민이나 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공헌이 하나 생긴 건 맞죠? 몇 가지만 짚고 지방선거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역시 검찰공화국 아니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주요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갖다가 다 인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MB와 수첩공주, 박근혜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다 자기 주변 사람들로 계속 그걸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냐 이런 건데 하여간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는 사람, 써본 사람 위주로 핵심 요직 인사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한다 보면은 부정평가에서 인사가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김 대표님도 아가페 인사다. 그럼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가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 쓰고 가까운 사람 쓰는 거 당연하지요. 그럼 뭐 모르는 사람 쓰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썼다가 무슨 일 나면 책임 어떻게 지라고. 끼리끼리나 패거리 의식의 패밀리 인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심한 게 검찰 출신들입니다. 검사들만 썼던 게 아니고 비검사이면서 검찰에서 행정이나 수사 실무를 도와줬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에 많이 발탁을 했어요. 복두규 그리고 윤재순 등등등이 있고 검찰 출신 중에서도 이시원 전 검사 참 징계로 옷을 벗고 변호사 신분이었다가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았는데 서울시 류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통칭 알려져 있는 그 주인공 담당 검사였죠. 그래서 징계도 받았어요. 정직 1개월. 이런 사람을 쓴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왜 썼을까요, 그런 사람은? 검사로서는 굉장히 신임이 컸겠죠. 그리고 니는 이 일 열심히 하려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지 않고서야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금 또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데 이런 걸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당선인
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이랄까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건 좀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때 굉장히 많은 해프닝과 민주당이 오히려 많이 지탄도 받고 관심이 높았던 청문회이었음에 견줘보자면 그런데도 결국은 무슨 흔들어 떨쳐내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인사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뭐 장관에 임명할 명분까지 얻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올 정도입니다. 총리 인준은 너무나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5월 16일 현재로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끝까지 이것을 모르쇠하고 넘어가긴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내가 한번 좋게 본 사람은 약간의 흠이 있거나 말들이 많거나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 my way 내 길을 간다. 이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주의죠. 이게 성과로 답하면 된다. 이런 건데 사실 그 대통령제에서 인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 내각 책임제 총리가 그 인사할 때하고는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제에서는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장되어 있기 또 탄핵이 있지 않는 한은 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실책도 있고 또 정책적인 어떤 오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인사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출범할 때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0.73%에 담긴 게 통합과 협치라고 그랬으면은 기본적으로 통합과 협치 정신이 살아있는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성과에 책임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의 배려를 안 했어요. 그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지역이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 출신 학교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든지 뭐 장애인과 또 젊은이에 대한 소수에 대한 이 배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이 장관 인선이라든지 차관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이 되져 왔잖아요. 예. 그거는 이 어느 정권에서든지 그 좀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게 아니다 보니까 MB와 박근혜는 그 고소용 이 정부다. 예를 들면은 고대 소망교회 그다음에 영남 영남 이렇게 이 지칭되었었고 박근혜는 유명하게도 그 수첩 공주 이 수첩 인사. 그러니까 이게는 정확하게 자기 아는 사람. 그때는 뭐냐면 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이 아주 그 중심적으로 했죠. 박정희 대를 이어서 아직까지 이 본인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뒤에도 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어떤 기대,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말하면 질 선거였는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이 부분이 바로 이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 어쩌 말하면 프레시한 대통령을 갖다가 기대했던 건데 이걸 자기 26년 검찰행 경험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박았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조직 생활 해보면은 그런 관계로 계속 이렇게 20, 30년 있다 보면은 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찌 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쓴소리를 할 사람으로 어느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 보도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마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 역사 속에서 보면은 20, 30년간 같이 뭔가를 갖다가 일을 해온 관계에서는 선소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운명이 자기 운명이고 또 그 속에서 형성되어 온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번에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아나무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무 사람 안 보인다. 그냥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평가해라. 뭐 이런 식 아니냐. 근데 민주주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지금.
근데 민주주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이 주는 뜻이라는 이 지금 이제 통합과 협치도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통해서 아마 남은 거는 그거 아닐까요? 지금 그 국무총리인 것 같은데 한동훈은 뭐 내일 정도 그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여파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100%에 가깝게 공감하고요. 한두 마디만 더 첨언 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을 쓴다는 것의 중요성은 사실 청와대가 총 한 400~500명 된다고 하는데 비서관급 싹 해봐야 37, 8명 이내입니다. 비서관과 총무비서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렇게 많지 않죠. 내각이 총 18명이고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로 핵심 조직을 만드는데 어느 특수 직역 출신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만의 묘한 문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 주류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방금 김 대표님 말씀 중에 아주 밑줄을 그으면서 공감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이력을 보면 법학과 학생으로 사법고시 시험을 올해 준비할 때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 검사로 지낸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업무상 또는 직무상 직책상 합의나 조율 이런 걸 통해서 중용의 무엇을 이끌어내는 일을 적어도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력서 상으로는. 검찰의 업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의견을 믹스해가지고 적정한 점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양쪽을 100% 만족은 안 시키지만 서로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는 쪽으로 해서 뭘 하나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유죄 아니면 무죄, 기소 아니면 불기소. 이분에게는, 이 대통령께는 야당 또는 파트너와 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지 않다. 그런데 본인의 그립감이, 뭘 꽉 쥐고 가는 힘이 너무 본래 캐릭터가 센 데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제라는 게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잖아요. 성문화된 것으로도 그러하고 정치 문화상으로도 그러하고. 청와대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존의 청와대가 꽉 쥐고 끌고 가는 방식 자체를 흔들거나 새로 해보지는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쭉 익숙해 있던 패턴으로 보자면, 안 그래도 캐릭터가 강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란 사람에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권한까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 검찰 재직 시에 성희롱성 발언, 행동 이것들로 2번이나 징계를 받았다. 경고를 받았다. 경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물러났던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가 있었죠. 그 경우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아는데 이 사람 괜찮아. 공직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쭉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비서관 자리니까 국회의 동의나 협조나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첫 내각이 이러해요. 나중에 무슨 문책성 인사를 할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5년을 국정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새로 생기는 후속 인사들에서도 이러지 말라는 건 전혀 없다. 오히려 저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수록 이른바 쪼도 늘어나고 경험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그러면 권한을 부리는 것도 더 능숙해질 수 있고, 그래서 소통은 웬만해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전망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고객님 거기까지 하고요. 취임사는 뭐 한번 짚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취임사에서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 예. 이 말이거든요. 반지성주의, 이렇게 집단적 갈등, 뭐 이렇게 이 어떤 팬덤으로서 뭐 이렇게 이 상대방을 억압한다든지, 제 생각할 때는 그 친문, 예를 들면 이재명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을 반지성주의 넘어서서 민주당 정권 이런 부분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거든요. 저도 비슷했는데. 이거로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
뭐 언론들에서는 자유란 단어를 35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도 제일 먼저 눈에 갔던 것은 반지성이란 말이 앞에 붙은 말이었어요. 수를 이용한 횡포나 여론을 이끌어가는 것에서의 반지성적인 것을 배격해야 한다. 이런 주조였거든요. 제일 먼저 연상됐던 게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일단 떠올랐었고요. 근데 우리가 반지성이라고 할 때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뭐 문필가인 까뮤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취임사 문면으로만 보면 다수 의석 횡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지성적이라고 말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 비슷한 보충 설명에 따르면 꼭 그건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저는 그게 깔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반지성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짚어질 시점은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짚는 것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보수건 진보건 양쪽의 극단 세력들에 의한 반지성적, 몰상식적, 그 다음에 좌표를 찍어서 공격해대거나 어느 특정 사실만 부각시켜서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일삼는 양측 다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또는 뭐 범개혁 진영이건 간에 폭력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남의 자유를 짓밟는 것을 충성도 또는 자기 사상의 순결함이 지고지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른바 훌리건들은 당연히 시민사회의 담론에서 밀려나야 한다고 보는데요. 행여라도 대통령과 그 대통령 측근 핵심 인사들 사이에 반지성적이라는 말을 민주당의 다수 의석, 수의 횡포를 부리는 것을 반지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저는 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 주체로서는 어디보다도 그 언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반지성주의의 밑거름을 까는 게 이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 확정 편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이 논리들, 이런 부분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반지성주의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 점을 갖다가 정확히 보고 한 말인지, 예. 금방 우리가 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기들의 저 반대쪽에 있는 세력을 보고 이야기한 건지 그건 아마 드러나리라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묘하게도 반대편에 있는 쪽이 지금 다수 의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 또 시정연설에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또 우리 지성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했던 국내외 사람들 많이 소환하잖아요. 예. 그죠? 오늘 또 뭐 처칠과 애틀리도 소환하고. 그래서 아마 톡서는 그 고시 구수하는 동안 많이 받지 않나. 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글을 쓰기를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취임사도 많이 고쳤다 그러대요.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많이 고치는데 통합은 기본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데. 그 부분이 너무 뼈아팠는데 해명도 아주 의표를 찔렀어. 너무 당연하니까 뺐대. 그거는 제가 보니까 16명의 취임사 그를 함께 했던 위원들이 전부 다 쟁쟁한 사람들인데. 기초위원들. 예. 예,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은 당연히 봤을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죠. 음. 본인이 뭐 초안은 물론 써왔겠지만 본인이 많이 고친 게 확실하다고. 왜냐하면 통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거나 글이 상당히 좀 구체성을 결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